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국제 은값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금 가격은 65% 정도 올랐는데 은은 무려 1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금도 많이 올랐는데 은은 금값 상승률의 2배 이상 급등한 겁니다. 이처럼 은 가격이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은 은이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전략 광물이기 때문인데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은 사용량은 늘어나고 공급은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은을 전략 광물로 지정했고요. 중국은 은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가난한 자들의 금으로 불리는 은의 가치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필리핀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최대 규모의 종교축제 블랙 나자렌 행사가 열립니다. 블랙 나자렌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검은 얼굴의 나무 예수상을 말하는데요. 현지에서는 이 성상을 만지면 병이 낫거나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특별한 축제 이야기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8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유엔 기구 35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현지 시각 7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서명한 기구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들 기구 중 다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유네스코에 대한 탈퇴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2주간 추적해온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공해상에서 납포했습니다. 납포 당시 인근에 러시아 함정은 없어 대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둘러싼 갈등이 러시아로도 번지는 모양새인데 러시아는 공해상에서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 선박에 무력을 쓸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온라인 사기 등이 이뤄진 대규모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동안 천즈 회장은 행방이 묘연했는데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 공조수사해온 캄보디아 내무부는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우리 국민을 유인하고 감금하는 범죄에 관여한 혐의로 천즈 회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단체 32곳을 독자 제재했습니다. 이란 시민들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에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약 300명으로 추산되는 시위 참여자 중 여러 종류의 무기를 든 이들이 경찰에 발포하면서 경찰관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 통신은 지난달 28일 시작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이날 하루 동안 이란 남부 도시 야수주에서만 1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구글이 최근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습니다.
시총 순위에서 알파벳이 애플을 넘어선 건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구글 알파벳과 애플의 시총 순위 역전은 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 교체를 알리는 신호라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 방울도 허락 못해. 네, 현지 시간 7일 새벽 미군이 러시아 국적 유조선 한 척을 공해상에서 납포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네. 납포 위치는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의 북대서양 해상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납포에도 영국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해당 선박이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것을 적발해서 2주간 추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해당 선박이 벨라 1호에서 마리네라호로 이름을 바꿨고요. 러시아 함정이 호위에 나섰습니다. 네. 다행히 납포 당시에는 인근에 러시아 함정이 없어서 대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백악관은 이 마리네라호가 베네수엘라 제재 석유를 운송해온 그림자 선단 소속으로 선원들은 미국에서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둘러싼 갈등이 이처럼 러시아로도 좀 번지는 모양새인데 러시아는 공해상에서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 선박에 무력을 쓸 수 없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이번 납포를 두고 21세기형 해적 행위다 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국은 해당 선박이 허위 국기를 개항해서 무국적 선박으로 간주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러시아 국적 선박이라는 주장엔 부인을 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러시아 선박으로 볼 수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선을 그었고요. 네. 미국은 또 카리브해 인근에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소피아호도 추가 납포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 차단을 위해서 공해상 납포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제재 집행을 둘러싸면서 이런 미뤄간 외교 군사적 긴장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유조선 납포하는 것 외에 베네수엘라 석유 관리 계획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죠. 맞습니다. 이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 석유 제재를 기반으로 한 3단계 베네수엘라 구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1단계는 베네수엘라 석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미국이 대신 시장에 판매를 하고 이 돈으로 국정을 안정화한다. 2단계는 미국과 서방 기업들의 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야권 세력을 통합한 뒤에 마지막 3단계에서 정권을 이양하겠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시점은 제시를 하지 않았고요. 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에 대한 이런 통제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바꾸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도 베네수엘라 원유 확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임시당국 간 이루어진 거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즉각 조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늘 금요일에서 오는 금요일 날 셰브론과 코코노필립스 또 엑손모빌 등 주요 석유 기업 경영자들과 만나서 이번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방안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끝나지 않았다. 네. 네. 중국이 일본에 대한 히토류 카드를 꺼내서 압박 수위를 높였지 않습니까? 이 중일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든 모양새였는데 여기에 중국이 어제 일본산 반도체 공정용 화학 물질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 착수라는 보복성 조치를 또 내놨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이 디클로로실란이라는 것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상무부는 이번 조사는 7일에 시작돼서 2027년 1월 7일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 점유율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디클로로실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 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화학 물질입니다. 네. 중국 내 사용 비중이 높은 소재이기도 한데요. 중국이 일본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서 일본산 제품 가격이 높아지면 중국 기업은 아무래도 한국이나 독일 등의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네, 반도체용을 포함한 일본의 첨단 소재 산업은 중국과도 공급망이 매우 자세하게 얽혀 있어서 과거에는 양국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직접적인 조치
조치 대상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었는데 이번엔 이게 포함이 된 겁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세 부과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본 기업들이 거래 조건 측면에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의 소재 기업들까지 이제는 압박 대상에 올랐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싱크탱크 노무라 연구소는 일본이 특히 긴장하는 앞서 제재했던 히토류의 경우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된다면 일본 경제 연간 6,600억엔 우리 돈으로 약 6조 1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거로 추산하고 있고요. 네. 일본은 여전히 당혹감 속에서 대응책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둘 사이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7일에 열렸던 중일 경제단체 신년회에서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가 불참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TV 아사히에 따르면 수십 년간 열린 이 행사에서 현직 주 일본 중국 대사가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일 갈등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배신자를 찾아라. 네, 마두로가 사라진 자리 이 베네수엘라 정국이 혼란스럽기 그지없는데요. 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신변 보호에 실패한 대통령 경호실장을 해임하고 전직 정보국장 출신을 새 실장에 앉혔습니다. 미국의 마두로 부부 신병 확보 군사작전과 관련돼서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하비에르 마르카노 타바타가 임무 실패 책임에 따라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같은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현지 매체에서는 이 타바타가 직무를 태만히 했을 뿐만 아니라 주권의 최고 입찰자, 여기서는 미국을 말하는 거겠죠. 에서 팔아넘겼다. 미국에게 팔아넘겼다라는 비난성 보도가 굉장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타바타 전 경호실장에 대한 체포 명령설까지 나오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앞서 마두로 아들이죠. 이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 국회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음성 메시지에서 역사는 누가 배신자였는지 알려줄 것이다 라면서 마두로 부부 체포 과정에서 누군가가 미국 측에 내밀한 정보를 흘렸다라는 식의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타바타 전 실장을 둘러싼 의혹들과 함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 당국자들이 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경찰은 마두로 체포를 환영하는 시민들을 색출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보안군이 검문소에서 시민들을 신문하고요. 버스에 올라타서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검사하면서 이런 검색어를 검색한 적이 있는지도 네. 자세하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두로 축출을 지시한 증거를 찾고 있다고 인권단체들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소 14명의 언론인과 6명의 시민이 구금됐다가 대부분은 풀려났다고 합니다. 미국이 지지하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마두로 지지 시위를 주도하고 비판자들을 탄압하는 장면이 글로벌적으로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지 벌써 4일이나 지났는데 마두로의 강권 통치를 떠받쳐온 방대한 정치, 안보, 정보기구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일상은 그 사건 이후로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당장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정치범 석방이나 망명 중인 야권 정치인들의 귀환 문제를 논의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석유를 바로잡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석유 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혼란한 베네수엘라 상황은 좀 계속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제2의 깐부 회동. 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번 CES 2016 행사장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다시 만났습니다. 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이른바 깐부 회동 이후로 약 3개월 만에 만남이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회동 전에 엔비디아 제품을 둘러보고 또 젠슨왕 CEO의 딸인 메디슨과 담소를 나누는 등 이 특유 깐부의 친분을 좀 드러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번 회동을 두고 현대자동차와 엔비디아가 향후 자율주행 분야에서 협업을 확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젠슨왕 CEO는 특히 CES 2016 기조연설에서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인 알파마요와 클래식 AV 스택을 공개하면서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자율주행차 출시 계획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1분기 중에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네. 연설에서 이번 협력이 메르세데스 벤츠에 국한하지 않고 자율주행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될 것이다 라면서 다른 기업과의 협업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어제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주가
주가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젠슨황 CEO의 이런 발언 뒤에 두 기업 총수가 회동한다는 점에서 현대차가 엔비디아를 등에 업고 자율주행 사업 전면에 나설지도 몰라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부터 엔비디아와 협업 체계를 확대해 왔는데요. 지난해 1월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서 10월에는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고요. 네. 이번 회동으로 양사가 맺은 이 피지컬 인공지능 동맹이 한층 더 확대될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네, 분위기 좋은데 이제 네. 일론 머스크 CEO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알파마요 엔비디아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이죠. 여기 견제를 하는 모습이라고요. 맞습니다. 앞서서 젠슨황 CEO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인간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수준인 레벨 4 단계에서 매우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여기에 앞서서 선배로서 사업을 하고 있던 일론 머스크 CEO는 그거 쉬운 일 아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죠. 네. 이 알파마요에 대해서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인간보다 훨씬 안전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의 신기술을 두고도 아마 향후 5년에서 6년 내엔 테슬라의 적수가 없을 거다라면서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과시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테슬라의 수준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아직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감독형이고요. 네. 또 지난해 6월 이 소프트웨어의 첨단 버전을 이용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네. 여러 규제 문제 등 때문에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차량 호출 서비스를 운영 중이긴 그렇죠. 한데 네. 무인 택시 허가를 받지 못해서 아직은 안전요원이 탑승한 채 운영 중입니다. 아직은 사람이 필요한 단계다. 예, 머지않을 것 같기는 한데.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적과의 동침. 네, 세계 최대 음반사 유니버셜 뮤직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또 손을 잡았습니다. 네. 두 회사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니버셜 뮤직은 현지 시간 6일 이번 파트너십이 AI를 활용해서 기존의 검색과 개인화 도구를 넘어서 팬들이 음악을 발견하고 아티스트와 소통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엔비디아의 미디어 엔터테인 부문 총괄 담당자도 음악 카탈로그를 지능적인 우주처럼 탐색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라면서 맥락을 이해하면서 진정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니버셜 뮤직과 엔비디아는 아티스트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AI 기반 도구를 공동 설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AI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벌여온 음반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는 AI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등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네.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는 2024년에 유니버셜 뮤직과 워너뮤직, 소니뮤직을 대표해서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인 유디오와 수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게 음반사들의 주장이었는데요. 네, 네. 근데 유니버셜 뮤직과 워너뮤직은 지난해 이 유디오와 음원 저작권 소송을 해결하고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의 흐름상 AI 기업과 음악의 협업은 필수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AI 기술을 또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현지 시각 13일에서 17일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한 건 2017년 쥐스탱 트리도 전 총리의 방중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카니 총리는 앞서서 지난해 11월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라고 하면서 관계 회복의 의지를 밝혔었는데 네.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회담을 한 것도 8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양국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였던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밴쿠버에 머물렀던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죠.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이후 계속 좋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보복 조치로 캐나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구금하기도 했고요. 네. 23년에는 캐나다가 자국 주재 중국 외교관을 추방하고 중국도
맞추방하면서 갈등이 증폭됐었습니다. 또 2024년에는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나 철강, 알루미늄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은 작년에 3월 이 캐나다산 농축산물에 맞불 관세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지금은 이야기가 좀 달라진 거죠. 총리실에 따르면 양국은 무역, 에너지, 농업, 국제 안보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캐나다도 숨통이 트일 곳을 찾아야 하니까 중국으로부터의 화해 제스처를 지금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방문은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낮추려는 캐나다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카니의 방중으로 수년간 첨예한 갈등을 겪어오던 양국이 해빙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키워드가 라멘 대신 라면이에요. 네. 영국 옥스퍼드대가 출간하는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국 문화에서 온 단어 8개가 추가가 됐는데요. 네네. 익숙한 단어입니다. 빙수, 찜질방, 아줌마, 코리안 바비큐, 오피스텔 등 업데이트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아줌마 들어간 게 좀 신경 쓰이네요. 네. 신기하죠. 네. 근데 여기에 라면과 해녀도 해당이 되는데 네. 일본어에서 온 라멘은 일찍이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예. 라면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른 음식이죠. 비슷한 맞습니다. 내용이긴 하지만. 네, 전혀 초밥과 네, 김밥이 네, 네. 같지 않듯이. 네. 근데 이러한 변화가 한국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캐대헌 같은 곳에서 라면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문화의 힘으로 등재가 된 게 아닐까라고 관련된 전문가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맞습니다. 달고나 아무래도 이것도 드라마 영향이겠고요. 맞습니다. 네. 달고나, 막내, 떡볶이 등 7개가 지난해에 올랐었는데 네. 이번에 추가된 단어들도 뭐 드라마를 통해서 해녀의 존재를 알게 됐다든지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라멘이 아닌 라면을 알게 됐다든지 하면서 이 옥스퍼드 영어사전 한국어 컨설턴트 교수들도 몇 년 전에도 해녀를 올리려고는 했었는데 영어로 된 연구나 자료가 많지 않아서 여의치가 않았다. 그래서 최근엔 해녀를 소재로 한 드라마로 해녀에 대한 인지도가 영어권에 언급이 많아지면서 수월하게 오르게 됐다라고 하면서 네. 한류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콘텐츠의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오늘도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마빈 게이와 테미 테렐이 함께 부른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함께 듣겠습니다. Listen, baby, ain't no mountain high, ain't no valley low, ain't no river wide enough, baby. If you need me, call me. No matter where you are, no matter how far. Don't worry, baby. Just call my name. I'll be there in a hurry. You don't have to worr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이 서해 구조물 일부 시설을 철수하기로 했고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는 실무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8년 3분기에 17조 5천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매출은 93조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애경산업이 판매한 2080 치약 제품 6종에서 구강용품에 쓸 수 없는 물질이 나와 자발적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치약은 모두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이달부터 소고기와 우유, 감귤 등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 45개 품목의 관세가 없어졌습니다. 지난 2012년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단계적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요원의 총에 맞아 3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 여성이 차량으로 단속요원을 공격했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지만 지역 당국과 주민들은 과도한 무력 사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구 31곳과 비유엔기구 35곳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로 가보겠습니다. 황종일 통신원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년 1월 9일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블랙 나자렌 행사가 열리는데 내일이잖아요. 벌써 사람들 많이 붐비고 있다고요? 네, 마닐라에서 열리는 블랙 나자렌 퍼레이드는 필리핀 최대 종교 축제입니다. 네. 검은색의 예수상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독특한 행사인데요. 행사는 내일 열리지만 이 일대는 이미 수백만 명의 이동을 앞둔 준비 현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검은 예수상이 모셔져 있는 퀴아포 성당에서 행진이 시작되는데요. 이 주변 주요 도로에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됐고 군병력과 경찰 그리고 교통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성기에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라는 안내방송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은 인파 흐름을 점검하며 이동 동선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당 앞 인도에는 이미 돗자리가 깔리고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맨발로 기도하는 사람, 가족과 함께 조용히 성당 주변을 도는 사람들까지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각자의 사연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네, 아마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인 것 같은데 블랙 나자렌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이 행사는 현지에서 트라슬라시온, 우리말로 하면 옮김이라는 뜻으로 불립니다.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블랙 나자렌, 검은 예수인데요. 네. 검은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모습을 검게 조각한 성상입니다. 이 검은 예수를 퀴아포 성당에서 마닐라 시내를 따라 하루 종일 옮기는 행진이 블랙 나자렌 행진, 트라슬라시온입니다. 네. 이 행사에 검은 예수가 상징이 된 배경을 살펴보려면 17세기 초 스페인 식민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필리핀의 가톨릭은 스페인에서 전래됐는데요. 네. 이 블랙 나자렌은 스페인의 또 다른 식민지였던 멕시코에서 왔습니다. 멕시코에서 제작된 이 성상은 1606년 필리핀으로 옮겨지던 중 항해 도중 화재를 겪었지만 기적처럼 형태를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나무 표면이 그을린 듯 검게 변했고 이 모습이 고난을 이겨낸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이후 블랙 나자렌은
식민지 시대의 가난과 질병, 반복된 재난을 겪었던 필리핀 사람들에게 함께 고통을 견디는 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진은 화려한 퍼레이드보다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며 걷는 행진에 가깝습니다. 네, 이 검은 예수와 함께 행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뭐 각자 다 사연이 있겠죠. 어떤 분들이 참여할까요? 네, 필리핀은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에서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성당 앞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은 방송 인터뷰에서 작년에 큰 병을 앓았고 당시 블랙 라자렌에게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부탁이 아니라 살아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내일 행진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일부러 맨발로 걷고 서로 밀치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성상에 직접 손이 닿지 않더라도 성상에 연결된 끈에 손끝이라도 닿으면 삶이 바뀐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여성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다. 이 하루를 버텼다는 사실이 앞으로를 버티게 해준다. 아, 그렇군요. 삶을 버틸 그 힘을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채워가는 건데 수백만 명이 모이는 행사잖아요. 안전에 또 신경을 네. 써야겠죠. 네. 행사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어서 안전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할 텐데요. 네. 지난해 공식 집계로는 행진 참가자와 성당 예배 인원을 포함해 약 611만 명이 행사에 참여했고 네. 올해는 700만 명 이상이 모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행사 준비 자체가 하나의 도시 프로젝트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당 주변에는 물과 이온 음료, 수건, 보호 장비를 파는 임시 상점들이 들어섰고 상인들은 이 시기가 1년 중 가장 바쁜 때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참여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네. 젊은 참가자들은 공식 SNS와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 교통 총대와 혼잡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느 구간이 덜 붐비는지를 미리 공유합니다. 적인 신앙이 디지털 기술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안전관리도 강화되었습니다. 작년 행사에서는 탈진이나 경미한 부상으로 수백 명이 의료 지원을 받았지만 대형 사고는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의료부스를 늘리고 드론과 CCTV를 활용해 군중 밀집 구간을 실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루 앞둔 오늘 뒤아프는 종교 행사가 준비가 한창이고요. 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원동력을 채우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행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각자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풍경을 미리 그려봅니다. 필리핀에 방문할 예정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언젠가 이 시기에 오셔서 블랙 나자란 행사에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황종일 통신원이었습니다. 에브리띵 랠리라고 하면 모든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인데요. 작년에 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제 은 가격이 1트로이 온스당 84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는데요. 은이 금처럼 단순히 투자재라면 이렇게까지는 오르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글로벌 경제에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은 가격도 많이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맞습니다. 다 오르네요. 다 오르네요. 네. 지난달 29일 장중에 국제 은 현물 가격이 1트로이 온수당 84달러까지 올랐었는데요. 이게 네.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72달러 수준까지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올해 다시 또 올라서 지금은 한 80달러에 육박해 있다가 지금 한 78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네. 여튼 이렇게 가격만 보면 사실 얼마나 올랐는지는 쉽게 감이 오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주요 자산군의 가격 상승률과 비교를 해보면 그 비싸졌다고 하는 네. 금이 뉴욕 상업거래소의 선물 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65% 정도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 내렸고요. 네. 미국의 S&P 500은 17% 오르는 정도에 그쳤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70% 넘게 올라서 굉장히 놀라운 수익률을 보였는데 네네. 는 무려 1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요 자산군 중에서도 수익률이 압도적인데요. 네. 은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마 연초에 그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은 수출 통제 조치라고 하는 걸 단행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은만 한 건 아니에요. 뭐 안티몬, 텅스텐 그리고 뭐 철강 제품 이렇게 등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수출 통제 조치 한 부분이긴 했습니다만 네. 은이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예고했던 조치이기도 해서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은 가격이 급등을 했던 겁니다. 중국이 왜 은 수출 통제를 했을까요? 뭐 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은이 어디에 쓰는지 먼저 아셔야 되는데 네. 우리는 흔히들 은이 귀금속 반지 맞습니다. 그리고 귀걸이. 고급 식기류 네. 은식기류 그렇죠. 이런 네네. 데만 쓰인다고 알고 있고 또 금 다음에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투자재 이렇게 알고 있긴 합니다만 네. 하지만 실제 은은 전체 58.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네. 귀금속으로 쓰이는 비중은 한 18% 정도이고요. 그렇군요. 식기류에 쓰이는 건 5.7%, 투자재로 활용이 되는 게 한 16.4% 정도니까 산업용으로 이만큼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데 가격이 급등한다. 그 말인 것 즉슨 공급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은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아마 뭐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태양광 셀 제조 분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태양광 셀은 태양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전지를 말하잖아요. 네. 흔히 태양전지라고 부르는데 네. 이 셀이 모이면 모듈이 되고 그렇죠. 이 모듈을 엮으면 패널이 되는데 패널. 네. 우리가 흔히 태양광 발전소에서 보는 건 패널이에요. 그렇죠. 여튼 이 태양광 산업에서만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은의 17%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 산업에서 이 정도로 은을 많이 쓰는 건 태양광 산업이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태양전지 이걸 만들 때 은을 써야 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태양광 셀은 햇빛을 모아서 전기를 생산해서 모으는 전지를 말한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은을 쓰는 이유는 은이 전기를 가장 쉽게 옮길 수 있는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리도 전기를 잘 옮기긴 하는데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전선은 값싼 구리를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구리가 전기를 옮기는 2차선 도로라고 보면 네. 은은 8차선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전기를 수요처로 옮기는 전선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는 구리로 하더라도 네. 태양광셀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확하는 역할을 하는 전극 페이스트라고 하는 부품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은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낭비 없이 100% 전기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인 건데 네. 더욱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녹이 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리 반지를 사람들이 안 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 패널은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로 25년 이상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구리는 그 긴 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은을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은 25년 이상을 너끈히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깔려 있는 태양광 셀에는 1와트당 10mg 정도의 은을 씁니다. 네. 비싸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하죠. 은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 태양광 발전소가 많아져서 은이 부족한 건가요? 네, 그렇기도 한데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일단은 우선 태양광 셀이 은을 과거보다 더 많이 쓰게 됐습니다. 예. 과거의 태양광 셀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2010년대부터 양산이 된 퍼크라고 불리는 고효율 단결정 태양전지, 이름 조금 어렵긴 하죠. 여튼 과거에 썼던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 효율이 24.5% 정도가 됐어요. 햇빛의 24.5%를 전기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는데 이 효율을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태양광 산업의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톱콘이라고 불리는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게 2023년 무렵부터 대량 양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 톱콘 방식의 태양광 셀의 이론적 효율은 27%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문제는 여기에 은이 30에서 60% 정도 더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1와트당 아마 13g에서 한 16mg 정도를 쓰는데 네. 이게 지금 주류 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태양광 발전소의 대부분은 이 톱콘 방식의 태양전지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술이 바뀌면서 발전하면서 은 수요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 산업에서 쓰는 은은 8천에서 9천만 온수 정도. 였습니다. 전체 수요가 10에서 한 11억 온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은에서 한 8에서 9% 정도를 썼다라는 얘기인 건데 네. 그런데 이 톱콘 방식의 셀이 대량 양산되는 2023년이 되면서 태양광 산업의 은 소비량은 1억 9천만 온수로 2배 넘게 갑자기 뛰어요. 전체 은 소비량에서 태양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7%로 곱절이 되거든요. 네. 이후 비슷한 수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끝이 아닌 게 2023년 무렵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소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섭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만 100기가와트, 2024년에는 200기가와트가 넘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원전으로 치면 2023년에 100기가 정도, 그렇죠. 2024년에는 200기 정도 되는 분량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네. 중국뿐만이 아니기도 해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가 한 1000기가와트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근데 2024년 기준으로 보면 1800기가와트를 넘어섰습니다. 기술이 바뀌면서 은을 더 많이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 태양광 발전소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겁니다. 은이 좀 그러니까 그렇죠. 은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네. 또 앞으로는 태양광 셀에 들어가는 은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양전지의 차세대 기술 중에 HJT라고 하는 방식의 셀이 있어요. 네. 이 셀은 이론적 효율이 28% 수준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토콘 방식과 비교를 하게 되면 많게는 70% 정도 은이 더 들어갑니다. 아직은 제조 공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유 등으로 아직 주류 기술로 자리 잡고 있진 않긴 합니다만 네. 여튼 기술 변화로 은이 더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은 가격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은을 좀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 은을 대체할 다른 금속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기도 한데 사실 은을 안 쓰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기도 해요. 아예. 네. 네. 은을 덜 쓰거나 안 쓰거나 네, 네, 이게 네. IBC 방식의 셀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이나 중국, 독일의 업체 등에서 이미 기술 개발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은 사용량을 제로 수준까지 낮춘 기술도 있고요. 아주 극히 소량만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기존 태양광 셀 대비해서 사용량을 크게 낮춘 방식도 있고요. 네. 다만 아직은 대량 생산하기에는 조금 기술적 장벽이 높고 이게 또 환경 오염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은 이 기술이 주류로 올라설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럼 태양광 산업 외에 다른 산업에서 좀 은을 덜 쓰는 거는 어떨까요? 그게 또 쉽지는 않아요. 예. 지금은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근간이 바뀌는 시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태양광 산업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은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내연기관차에서 은은 대당 15에서 28g 정도가 쓰였는데 네. 전기차에는 은이 그 2배인 25에서 50g 정도가 쓰입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전 커넥터의 접점 여기에는 은 도금이 필수적이에요. 그다음에 충전소의 충전기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네네. 그다음에 송전망에 쓰이는 변압기나 차단기, 스위치 등에도 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전망도 굉장히 많이 확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산업만큼 여기서 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겠습니다만 여튼 여기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AI 산업 때문에도 은 수요가 늘어납니다. 네. 은은 전기 전도성도 좋기도 하지만 또 열 전도율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AI 연산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발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 합금을 써서 패키징을 하고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서는 HBM 메모리 반도체도 열 엄청나게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킨다고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단위에서도 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은 합금이나 도금 부품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이 쓰일 곳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럼 은이 부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많이 좀 캐내면 근데 그렇죠. 이미 너무 많이 썼을까요? 혹시? 맞습니다. 이게 통상 광물 가격의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네. 당연히 광산 개발업체가 투자를 해서 그 광물을 더 많이 캐내겠죠. 네.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조금 그렇죠. 시차를 두고 결국에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인 건데 근데 은 같은 경우에 사정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광산에서 캐낸 은으로 전체 수요의 20에서 30% 정도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류가 은을 캐내기 시작한 게 굉장히 많이 오래돼서 많이 캐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광물의 품위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리나 아연, 납, 금 이렇게 다른 광물들을 재련을 할 때 부산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은 생산의 한 6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것 때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은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격이 오를 때 은이 더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은 가격이 오를 때 아연이나 구리 같은 다른 광물의 가격이 내린다. 네. 그러면 오히려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일어나는 현상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2020년 무렵만 하더라도 사실 은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2021년 무렵부터 은 수요가
은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기 시작했고요. 네, 네. 그때부터 매년 꾸준히 1억 온수, 많게는 2억 온수까지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뭐 수요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온수 정도에서 11에서 12억 온수까지 뭐 가파르게 늘었는데 은 공급 같은 경우에는 매년 15억 온수 정도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금속 거래소의 은 재고량도 급감을 했는데요. 상하이 선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은 재고량이 2021년 대비해서 한 86%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뭐 다른 뭐 뉴욕 상업 거래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은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창고에 쌓아놓은 재고를 털어서 썼다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11월에 은을 처음으로 전략 광물로 지정을 합니다. 전략 광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뭐 비축도 해야 되고 국가가 나서서 이건 우리가 수요를 관리를 하는 공급을 거죠. 하겠다.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것도 이런 것 때문이고요. 산업적으로 은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네.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나서서 이제 확보를 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은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게 그러면 꽤 된 상황인데 네. 가격은 왜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그래서 걸까요? 은이 굉장히 독특한 광물인 건데 네.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기적 수요가 가격을 밀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은에 투자하는 수요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 정도나 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네. 보통 은 투자자는 금 가격을 추종하는 방식을 씁니다. 금-은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골드 실버 레티오라고 하는 건데 네. 금의 가격을 은 가격으로 나눈 상대적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원래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이때는 은 본위제 중심이었거든요. 네. 정부가 금은 비율을 한 12대 1 정도 혹은 15대 1 정도로 고정을 해놨었어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1792년에 법으로 금은 비율을 15대 1로 고정을 해놨었는데 이걸 은 본위 제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금 본위 제도로 들어선 20세기 들어서는 금은 비율이 전체 뭐 평균이 한 47대 1 정도로 올라갔고요. 21세기 들어서는 뭐 50대 1 정도를 한 선으로 해서 80대 1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뭐 네. 한때는 뭐 많게는 뭐 100대 1을 뚫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여튼 이 금은 비율이 뭘 뜻하냐면 금 가격이 오르면 금에 투자하지 않는 이들이 혹은 못하는 이들이 예. 이 비율을 보고 은을 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을 흔히 말해 가난한 자들의 금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것 때문인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초단타로 돈을 버는 고빈도 매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얘네들은 알고리즘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이면 자동으로 은 선물을 매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은 투자로 수요가 몰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근데 은 같은 경우에는 금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투기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도 뭐 은 가격은 뭐 계속 오르겠네요. 금도 오를 테니까. 구조적으로는 그러한데 그렇게 또 이해를. 이게 또 단언할 수는 없는 게 은 가격이 비싸지면 사실 태양광 산업에서 은을 쓰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IBC 방식이라고 하는 덜 쓰거나 안 쓰는 기술로 전환이 빨라질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은이 필수 광물로 변모를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투기적 수요를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에 선물거래소가 뭐 나서서 이행 보증금이라고 하는 걸 올렸거든요. 그러면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은 선물 사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 하루 사이에 10%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더욱이 투기적 수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정책에 따라서 물길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은에 몰빵했다가 쪽박찬 사례도 있는데 1971년에 미국 네. 닉슨 대통령이 금태원을 중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이걸 보고 석유 재벌이었던 헌트 가문 형제들이 은을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1970년대 말에 이제 전 세계 은 재고량이 한 3분의 1 정도까지 모았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모았던 거죠. 예. 그들 예상대로 은 가격도 폭등을 했는데 네. 그랬더니 거래소가 나서서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올리고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개인 매수를 억제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1979년에 폴 볼커 의장이 취임을 하면서 네. 금리를 확 올려버립니다. 그때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게 목적이었지만 여튼 그러면서 안전자산이었던 금과 은의 가격도 폭락을 했거든요. 결국에 그 헌터 형제 가문 네. 형제들은 소송이나 뭐 국세청 차압 등으로 순식간에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또 투자할 것도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큰 건 사실이긴 네네. 합니다만 뭐 기술 전환이라든지 정부 정책의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요. 예. 더욱이 은 같은 경우는 가격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심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오면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도 하지만 반대로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신중하게 하셔라. 맞습니다. 은 투자는 네. 예, 변동성이 크다 이런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루노 마스의 24 캐럿 매직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